어서오세요.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 무서운 글을 가지고 와봤어요. 스레딕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 교수님에게 들은 기묘한 이야기. 시작할게요. 교수님은 중국어학과 교수님이셔. 그런데 단순히 중국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문화나 지역 역사 같은 것도 굉장히 해박하셔. 지금은 나이가 많으시지만 젊었을 때에는 직접 중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대. 이건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직 젊었을 적의 이야기야. 지금은 중국 여행을 하는 게 쉽지만 92년 한중수교 이전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실제로 종북주의자들이 중국을 루트로 해서 북한에 가거나 주체사상을 배워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을 방문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비용도 장난이 아니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교수님은 자신과 뜻이 맞는 친구 2명과 함께 조금 편법을 준비했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루트를 타는 거였지.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말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중국을 여행하고자 했던 것은 순수하게 학자로서의 열의 때문이었어. 당시의 중국은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었고 대학생들이나 학자들도 정말 몇십 년 전에 나오는 교재로 공부하고 있었대. 그러다 보니 중국 문화 연구는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중국 여행을 계획한 거지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처음에는 한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남아 무슨 나라에서 입국 심사가 탈락한 거야. 당시에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고 그 때문에 불법 취업 문제가 심했나 봐. 그래서 교수님은 다시 일본을 거쳐가는 루트를 세워. 잘은 모르지만 일본에서 동남아로 가는 건 수월했나 봐. 그래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 말만 믿고 일본으로 갔대. 그런데 거기에서도 입국심사 탈락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린 다 망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제1동포 한 분이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대. 그분은 일본과 동남아를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 같은 걸 했는데 그쪽에 관리들이 엄청 썩어 있어서 뇌물이나 적당히 좀 찔러주면 장사꾼들 3-4명쯤은 눈 감아준다는 거야. 그 말에 혹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단번에 오케이 하면서 따라갔대. 사실 그것 말고는 방법도 없었고 말이야. 다행히 그 방법이 통해서 동남아까지는 무사히 도착을 했어. 그런데 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중국에 입국하는 게 또 힘들어졌나 봐.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갈 순 없잖아. 악에 바친 교수님은 불법적인 루트까지 찾기 시작했고 중국까지 데려다 준다는 브로커를 만났어. 브로커가 말한 루트는 대강 이랬어. 우린 강을 통해 밀림을 지난 다음에 중국 작은 마을에 도착할 거다.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다. 거기가 무슨 지방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좀 울창한 밀림 지역이고 중국 공안들도 잘 안 찾는 오지래. 그래서 오가는 게 쉬울 거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동남아에서 중국까지 밀입국을 시도하게 돼.
브로커는 트럭과 지게차를 번갈아서 타고 갔는데 처음에는 자신을 일본의 가전제품 같은 걸 들고 가는 상인이라고 소개했대. 알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외부의 고가 사치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하지만 상류층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사치품을 사 모으는 것을 즐긴대.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돈벌이가 된다고 하더라고.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 말만 믿고 따라갔고, 그런데 동행한 지 한 4일 정도 되었을 때쯤 정말 우연하게도 짐을 뒤지다가 그 사람이 뭘 밀수하는 건지 발견했대. 그건 다름 아닌 마약이었어. 일본의 전자제품을 밀수한다는 건 순 뻥이었던 거지. 이쯤 되자 점점 브로커와 함께 있는 게 더 불안하기 시작했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말하자면 중국은 마약에 굉장히 민감하잖아. 아편전쟁 이후로 마약은 가지고만 있어도 외국인, 내국인 할 거 없이 그냥 사형이야. 이쯤 되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만약에 잘못 걸리면 자기들도 끌려가서 그 즉시 사형인데다가 그 브로커라는 사람 총도 가지고 있었거든. 만약 실수로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입막음을 하려고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 그래서 일단 이 사람에게서 도망치자는 계획을 세웠어. 마침 밀림을 지나는 중이었는데 사람도 잘 안 다녔기 때문에 어디로 멀리 숨어버리면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새벽에 자고 있는 틈을 봐서 앞도 안 보고 숲으로 무작정 도망쳤대.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의 살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커서 정말 앞만 보고 도망치다 보니 길을 잃어버렸대. 농담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숲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던 거야. 부릅뜨니 숲이었어. 이거 교수님이 한 드립이야. 밀림에서는 안내자 없이 도망쳐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당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한 거지. 그냥 숲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오지 밀림이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었어. 그래서 헤매고 헤매다가 우연하게 강을 발견했대. 강 근처에는 보통 마을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일단 강을 따라가 보자 하고는 무작정 강만 따라갔대. 당시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먹을 만한 거리가 전혀 없었어. 다행히 근처가 밀림이라 나무 열매라든가 물고기나 가재 같은 게 있어서 그럭저럭 배는 채울 수 있었대. 그런데 문제가 바로 물이었어. 중국은 물이 굉장히 좋지 않아. 황하강 들어봤지? 강 자체에 뿌옇게 흙먼지가 끼어 있어. 그래서 물을 끓여 먹는 차 문화가 발달한 거래. 일단 목이 마르니까 근처에 강물을 마셨는데 이것 때문에 매일같이 설사에 시달렸대. 급기야는 탈수까지 왔고 밀림을 헤맨 지 한 3, 4일 정도 되고 나서는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대. 그런데 운이 좋은 건지 강을 한참 따라가던 중에 저 멀리로 아이들이 발가벗고 노는 게 보였대.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어서 막 달려갔는데
아이들이 선생님과 친구분들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무슨 맹수나 산짐승을 보고 놀라 도망치는 것 같더래. 그런데 교수님은 여기서 저 아이들을 놓치면 난 죽는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뛰는 아이들을 보고도 무작정 쫓아갔어. 물론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탈수로 인해 힘이 없었지만 어른이었고 아이들을 앞지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 그래서 아이들을 쫓아서 막 달려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벼랑의 틈으로 숨은 거야.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작은 촌락이 있더래. 그런데 그 마을이 무슨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당시의 시골 마을을 보는 것 같았대. 벽도 막 황토벽이고 지붕도 초가집이고. 갑자기 아이들이 놀라서 달려오자 마을 어른들도 놀랐는지 우르르 몰려왔나 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가워서 붙잡고서 막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대. 교수님은 처음에는 식인종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해. 그런데 교수님은 중국 여행을 계획하셨을 정도니까 웬만한 통용 중국어도 능통하고 한자도 많이 아시거든? 그런데 아는 중국어를 총동원해도 그 사람들이랑은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의 꼴이 말이 아닌데다가 바디랭귀지로 힘들어 죽겠다 이런 식으로 대충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점차 경계를 풀고 물이나 먹을 것을 가져다 줬어. 그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그 마을에 촌장 같은 사람이 왔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방언이 심해서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야. 분명히 이게 중국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중국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데 이 촌장이 계속 무슨 한 문장만 반복해서 말하더래. 찌뿌지워 화워 찌우잉? 미안, 교수님이 대강 이런 뉘앙스라고 말만 하셨어.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라고 생각해줘. 무슨 말만 하면 찌뿌지워 화워 찌우잉? 배고프다고 말해도 찌뿌지워 화워 찌우잉? 여기가 어디냐고 말해도 찌뿌지워 화워 찌우잉?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교수님이 메모장과 볼펜을 꺼냈대. 일단 그들도 어느 정도의 글자는 쓸 수 있으니까 한자로 필답을 하려고 했던 거지. 잘은 모르지만 과거에는 언어가 안 통할 때 한자 문화권에서는 종종 이렇게 한자를 통해 필담을 했대. 촌장은 볼펜이랑 메모장 자체를 신기해하면서 뭐라고 막 열심히 쓰더래.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사람들이 쓰는 한자조차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글자여서 뭐라고 쓰기는 쓴 것 같은데 알아보지를 못하겠는 거야. 한 몇 시간쯤 이렇게 되니까 양쪽 다 지쳐서 그냥 대화를 포기하게 됐지.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을에서 묵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대. 일단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이 입고 있던 옷이나 물건 같은 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더래.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그냥 털이 수북해서 무슨 원숭이를 보는 것 같았다는 거야. 근처에 나무나 벼랑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그런 곳들을 도구도 없이 척척 올라가는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륙의 기상을 보여주는 거지. 막상 먹고 자는 게 해결되니까 잊고 있던 학구열이 떠오른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이게 바로 기회다 싶어서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대. 딱히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야. 특히 이 사람들이 무슨 노동요 같은 걸 불렀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외웠대. 나중에 언젠간 도움이 될 테니까 말이야. 그렇게 며칠 동안 지내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회복됐는데 그 마을 촌장이 다시 부른 거야. 그리고는 막 열성적으로 바디랭귀지를 통해 얘기하는데 대강 알아챈 뜻을 간추려보자면 너 괜찮다. 여기 살아라. 내 딸 준다. 였다고 해. 잘은 모르지만 오지의 마을 같은 곳에서는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흘러들어온 외국인이나 타지인과 결혼시키는 경우가 있나봐. 그런데 이런 오지 마을에서 결혼해서 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교수님은 당연히 어이가 없어서 거짓말로 자신은 이미 결혼을 했다고 대강 바디랭귀지로 설명을 했어. 그런데 오히려 태연하게 결혼 그게 어때서? 둘째 마누라로 내 딸을 맞이해라 라고 좀 더 강압적으로 나간 거지. 그래서 슬슬 무서워진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여기를 떠나가겠다 라고 대충 설명했대. 그러자 촌장은 막 화를 내면서 너네들 못 가. 여기서 살아. 안 그럼 죽인다 이라고 좀 무시무시한 얼굴로 협박을 했나봐. 그래서 교수님은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죽게 생겼네 싶어서 다시 작당 모의를 했대.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밭일을 하는 틈을 타서 또다시 밀림으로 튀었던 거야. 다행히 거기에서 먹을 걸 좀 챙겨왔기 때문에 저번처럼 마냥 굶주리지도 않았고 잡히면 여기에서 그대로 꼼짝 못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또다시 밀림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며칠이나 밀림을 헤매고 있었는데 운 좋게 숲속에서 동남아인 사냥꾼을 만날 수 있었대.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빌었고 다행히도 밀림을 빠져나와 동남아에서 일본을 거쳐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어. 그리고 중국에서의 추억은 젊었을 적에 개고생했던 추억으로 한동안 남아있었지. 물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 후로 교수님은 학자 활동을 하면서 몇 번인가 중국을 더 방문했대. 물론 이번에는 죽도록 고생하지 않는 합법적인 루트로 말이야. 그리고 드디어 한중 수교가 맺어지면서 정식으로 중국도 여행하고 문물도 주고받고 뭐 그렇게 됐어.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중국 교수가 중국의 지방 방언이나 한자 같은 걸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좋은 자료 같은 걸 찾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대. 교수님은 마침 그때의 메모장에 써놓았던 한자나 자신이 들었던 노동요 같은 얘기를 하면 좋아하겠다 싶어서 연구회장에서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야. 물론 그 중국 교수는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말이야. 그런데 그 중국 교수도 메모장에 써있는 한자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교수한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어. 그중 한 교수가
그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더니 이게 어디에서 났느냐고 물어보더래. 교수님은 내가 젊었을 적에 이래저래 해서 고생을 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냥 쿨하게 이야기했대. 그런데 중국 교수의 말로는 이게 그냥 소수민족 한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 한자는 지금은 사멸해버린 진나라 시대에서 통용되던 고대 한자라는 거지. 그리고 번역해본 바에 따르면 메모장에는 진나라의 한자로 빼곡하게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라고 쓰여져 있었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자들은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중국에는 전설처럼 모인의 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대. 일종의 상상의 동물인데 진나라 시대 때 만리장성의 부역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가서 마치 원시인처럼 털로 뒤덮인 채로 살고 있대. 그들은 자자손손 숨어 살면서 아직도 진나라 시대라고 믿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직도 만리장성을 쌓고 있고 자신들이 발각되면 그 부역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대. 진나라가 망한 뒤에 무려 몇천 년간이나 말이야. 그 후에 교수님은 다시 문화연구를 위해 중국을 다니다가 어디 만주지방 쪽을 들르셨대. 그런데 거기에서 만주어랑 중국어가 굉장히 유창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나 봐. 만주어는 지금 사멸 위기인데다가 할 줄 아는 사람도 얼마 없어서 문제가 있는 언어야. 당시에도 상황이 비슷했고 어쨌든 그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 할머니가 귀에 익은 노래를 하는 거야. 그때 그 마을에서 들었던 노동요였던 거지. 그 가사가 바로 만주어였어. 뜻을 해석하자면 만리장성을 쌓아라, 높게 높게 쌓아라, 뭐 이런 뜻이었대. 그래서 할머니에게 그 노래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어머니와 언니들한테 배웠다. 만주 노래인가요? 아니다, 중국인 노래다. 가사만 만주어다. 오래 불리던 노래인가요? 그렇다. 어떤 중국인이 가르쳐줬습니까? 모른다. 그런데 이 노래는 중국인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먼 옛날에 원숭이들이 가르쳐준 노래라고 한다. 라고 했대. 원숭이들이라는 게 그 모인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교수님조차 몰랐대. 전설은 전설이니까. 나도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어디까지 진실인지 그런 건 몰라. 하지만 교수님이 거짓말을 괜히 지어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고선 뭐 도망친 거리나 그런 것들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오히려 그렇게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만약에 뭐 바로 근처에 있었다면 진나라가 망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그들도 중국 대륙에 섞여 들어갔겠지.
하지만 노역을 피해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다 보니까 그런 오지 숲속까지 찾아들게 된 거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부와 격리된 채로 그런 모습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 뭐 이 글은 어차피 스레딕이니까 이걸 믿어달라고 막 주장하진 않겠어.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봐. 아직도 드넓은 중국 대륙 어딘가에는 지금도 진시황이 살아있고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 그들에게 있어 만리장성 노역은 몇천 년이나 이어지고 있겠지.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이야. 라는 재미있는 글이었어요. 이거 정말 처음에 볼 때도 너무 몰입해서 읽었고 소름 돋았는데, 이거는 2013년 여름에 올라온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처음 이후로도 이미 몇 번이나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어서 정독했던 글이었어요. 이번 글은 뭐 귀신썰도 아니고 무서운 이야기도 아니고 기묘한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있을 법하기도 하죠. 그러면 읽어주는 예니밍은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 스슥.